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서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류현진 선수 등 시민대표 12명이 제야의 종을 울렸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속에도 보신각 주변을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시민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도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 맞이 축하 무대가 펼쳐졌고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도 화려한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잠시 후 정동진과 서울 하늘공원을 차례로 연결해 첫날 첫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전해드립니다. 이란 대리군으로 불리는 이라크 민병대 군사시설을 미국이 처음으로 공격한 것에 항의하는 현지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이번에는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을 조직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절도범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들은 범행을 모의한 뒤 근처에서 8시간 잠복을 하다가 불과 30초 만에 성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국가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발표할 신년사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오는 15일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중국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중국 베이징에 자신이 직접 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희망찬 첫날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JTBC 뉴스 아침에는 올해도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와 분석으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오늘 아침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새해 처음으로 떠오를 해를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7시 30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해서 새해 첫 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마다의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전 세계 곳곳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5, 4, 3, 2, 1. 2020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이 울리자 시민 5만여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보신각 주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이어 EBS 캐릭터 펭수와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 등 시민 대표 12명이 제야의 종을 울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이 순간 서울 역삼동의 한 산부인과에선 0시 0분 새해 첫 아기가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고생한 제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제 아들 매미한테도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하고 싶습니다. 어이구, 엄청 우렁차네요. 오전 0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8살 중국인 정치엔 씨는 새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는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11시 5분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새해 맞이 축하 무대를 펼쳤습니다. 새해가 밝자 불꽃이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드론이 새해 축하 메시지와 함께 2020 글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방한복을 껴입은 주민들은 야광봉을 흔들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새해 맞이를 즐겼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산불 사태로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호주 국민의 낙관성과 긍정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일본과 독일, 러시아와 호주에서도 불꽃을 밝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홍콩은 새해 첫날에도 민주화 시위가 열리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7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태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해맞이 명소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슴 깊이 소망을 품고 첫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으로 갑니다. 조승현 기자, 지금 정동진에는 얼마나 많은 해맞이객들이 모여 있습니까? 네, 이곳 정동진에는 이 해맞이 명소답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말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너머 쪽에 백사장이 있는데 모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오늘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이곳 정동진을 찾은 사람들 대략 7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동진의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가득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맞이객들은 어제 오후부터 속속 도착했습니다. 이 숙소를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차량 안에서 또 근처 상점 안에서 몸을 녹이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입니다. 바람이 꽤 강해서 체감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춥고 피곤할 텐데도 사람들은 저마다 밝은 표정으로 새해 첫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사람들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동진을 포함해서요. 전국 각 지역에서 해가 떠오르기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해돋이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곳은 동쪽 끝에 있는 독도입니다. 20분 뒤인 7시 26분이면은 이 수평선 너머로 고개를 내미는 붉은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분 뒤인 7시 31분이면 울릉도에서도 해돋이가 시작되고요. 같은 시각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에서도 새해 첫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포항 호미곶은 7시 32분, 동해 추암해변에서는 7시 38분에 태양이 떠오르고요. 제가 있는 이곳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에서는 7시 39분 해돋이가 예상됩니다. 대도시 중에서는 이 부산과 울산이 7시 32분으로 가장 빠릅니다. 대구 7시 36분, 광주 7시 41분, 대전 7시 42분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7시 47분이면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어느 정도 떠올라서 정확히 보이기까지 보통 3, 4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해돋이가 조금 빨라지니까요. 조금이라도 해돋이를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승현 기자. 그곳에 모인 시민들의 소망도 들어봤죠? 네,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 전인데도 곳곳에서 두 손을 모으고 새해 첫 소망을 기원하는 분들, 되새기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올해는 꼭 대학 붙어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즐거운 한 해 보내고 싶습니다. 뭐 자식 잘 되면 좋고 잘 되라고 기원 드리고요. 기원하고 그다음에 내 건강, 나는 건강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소망이죠. 우리 며느리 그 며느리를 베트남 며느리 봤거든요. 첫째는 애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제일 소원이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각자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새해 첫 해돋이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진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잠시 후 7시 39분 정동진을 다시 연결해서 해돋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해돋이 명소 가운데 한 곳인 상암동 하늘공원으로 갑니다. 조보경 기자. 서울의 현재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매우 추울 것 같은데 그곳 하늘공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역시 명소답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이고 체감 온도는 훨씬 추운데요. 눈까지 조금씩 오고 있지만 가족, 연인 또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아서 조금은 어두운데요. 그래도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고요. 또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울타리 앞에서 새해 첫 해를 기다리는 시민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는 공연도 시작이 돼서 음악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새로운 태양을 기다리는 서울의 시민들도 저마다 소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네, 제가 이곳에 온 시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각자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보면서 이제 공부하려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왔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가지고 좀 결혼을 좀 빨리 좀 좋은 배필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 생활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보경 기자. 서울에서는 정확히 몇 시쯤 일출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서울의 일출 시간은 7시 47분입니다. 30분 정도 후면 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해를 선명히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예상도 나옵니다. 해가 뜨면 이곳에서는 북을 치면서 2020년 새해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7시 47분쯤 해가 뜰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데 한 30여 분 뒤에는 좀 맑아져서 화려한 일출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에 다시 서울 하늘공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출근을 끝으로 해고된 585명의 한국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00여 명이 이대로 나갈 수 없다면서 어제 퇴근하지 않고 공장 안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범한 출근길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585명은 어제가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한국 GM 창원공장은 지난 23일부터 공장 근무 체계를 바꿨습니다. 밤과 낮 2교대에서 낮 근무만 하기로 한 겁니다. 주로 밤 근무를 맡았던 비정규직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공장 앞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공장 안과 밖에 텐트도 쳐놨습니다. 저희도 연말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일상이 작은 소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 안에서 새해를 맞기로 했습니다. 정문 밖으로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갈 게 뻔해서입니다. 어젯밤부터 2박 3일간 공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떡국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2일에 다시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달라며 부모들이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동자가 위험한 환경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한 어머니는 광장에 나왔습니다. 또 아이가 제때 구조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엄마는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며 다시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새해는 어떤 모습인지 이수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국회에서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달라 요청했지만 끝내 해인이법과 태호 유찬이법 등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벽은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발의를 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됐던 거에 불구하고 논의조차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너무 화가 났었고 본인들의 의지만 정말 있었어도 논의라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고 애원하고 해야지만 아이가 제때 구조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사실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너무도 아프고 잔인하고 아들을 직접적으로 본 거여서 그게 아마도 제일 힘들고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지만 특조위 권고안조차 이행되지 않아 엄마는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1년이 되면 용균이 앞에서 정말 제가 할 말이 떳떳하게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앞에서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문턱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낮아지길 바랐습니다. 국회는 조금 저희와 좀 더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를 던져줬을 때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고 부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달라고 반드시 책임자 처벌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힘없는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 빈곤층 아니면 노약자, 사회 약자들, 최하의 약자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2020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현지 시위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라크 군경이 진압에 나서면서 시위대는 해산했는데 중동 지역에서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의 습격을 당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은 곧바로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담장에 불을 지르고 바위로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밀고 들어오는 시위대 앞으로 체루탄과 섬광탄이 터지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12월 31일 이라크 시위대가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면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중동에서 미국 대사관이 원거리 공격이 아닌 시위대에 습격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습격은 지난달 29일 미국이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폭격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에 진입해 점거를 시도했고 미군은 체루탄과 섬광탄으로 맞섰습니다. 시위대는 결국 이라크 군경에 진압돼 해산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대사관 습격을 이란의 책임으로 규정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이라크의 미 대사관 공격을 조직했다며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군기지에 로켓포 30발이 떨어지자 배후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지목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지대 5곳을 전투기로 폭격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밝힌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됐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성격과 사건 당시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 개입 의혹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미국을 향해 못 박았던 연말 시한 마지막 날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긴 시간 이어간 북한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떤 형식으로 또 무엇보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될지가 관심인데요. 요즘 아침마다 이 전원회의 소식을 북한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오늘 아침에는 또 보도를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정치, 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준비할 때 대하여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발언입니다. 2일차 회의에선 안전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까지만 언급했는데 사흘째는 한 발 더 나아가 군사적 대응을 준비시킨 겁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계속 풀지 않으면 새해엔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어제까지 나흘째 전원회의를 주재 중인 김 위원장은 국가건설, 경제발전, 무력건설 등에 대해서도 하루에만 7시간에 걸쳐 지시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지침에 맞춰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과 중요 문건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최장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정한 새로운 대내외 정책 기조가 명문화할 것이란 뜻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오늘 신년사에서 이른바 새로운 길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서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말을 전했습니다. 15일에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서명을 중국 시진핑 주석과 직접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계획을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서명식은 1월 15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직접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Will you sign it, you and Xi Jinping? We will ultimately, yes. 그러나 트윗에는 중국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한다고만 했습니다. 외신은 류허 부총리의 이달 워싱턴 방문 계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서명을 류 부총리가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나중에 2단계 협상이 시작되는 중국에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문턱을 낮춰주고 중국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주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의문은 모두 80여 쪽 분량으로 알려졌지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1단계 서명 이후 양국은 다음 2단계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과 국가 보조금 문제 등 미뤄놓은 쟁점들이 많아 여전히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20년째 남몰래 성금을 놓고 가는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얼마 전에도 성금 6천만 원을 두고 갔는데 이걸 훔친 절도범들이 있었죠. 주민 제보 덕분에 붙잡혔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당시 CCTV를 보면 성금을 훔쳐가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올해도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모의해서 근처에서 잠복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빨간 가방을 꺼내들더니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30초 뒤 다급한 걸음으로 차로 다시 돌아와 그대로 달아납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20번째 기부금을 놓고 떠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 돈을 가지고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범인은 4시간 뒤 붙잡혔습니다. 눈썰미 좋은 마을 주민의 제보 덕분입니다. 범행 현장에 오래 세워졌다가 사라진 수상한 차를 유심히 봐 색깔과 번호까지 기억해낸 겁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에는 안 보이던 차가 있어가지고 애기 엄마가 번호를 적어놨던가 봐요.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35살 A씨와 그의 동네 후배입니다. 이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훔쳤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범행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민에게 표창을 줄 계획입니다. 도둑 맞았던 성금 6천만 원과 돼지저금통 등도 주민센터로 다시 전달될 예정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길은 뭐가 될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회의에서 군사적 대응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향해서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위력에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오늘 아침 북한 매체 보도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에 결정문을 만들 것이다라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지난 나흘간 이어진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연말 시한을 넘겨 시간벌이를 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를 악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이 당한 고통을 다 받아내기 위한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갖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억제력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혀서 미국과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낸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언급을 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한 점을 또 강조를 했네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백악관이 2019년 마지막 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성과를 밝혔는데요. 대외 정책 성과 중에 하나로 북미 정상회담을 꼽았습니다. 북한과 2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넘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서 셈법 변화를 요구해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건 새해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어제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비행을 했습니다. 미군 정찰기 리벨 조인트가 전날에 이어 다시 출동했는데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경고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로서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8,350원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는 8,590원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에 10.9% 오른 것에서 올해는 2.9% 속도 조절이 좀 있었습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늘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이 2년간 보증이 돼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결함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을 늘리는 것에서 예외를 뒀습니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많이 난다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격차가 가장 많은 진료 항목은 치과로 발치는 최대 80배 차이가 났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수도권 내 동물병원 50곳 가운데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한 곳은 18%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LG 헬로비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40대 인터넷 기사가 업무 도중 숨졌습니다. 부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일하던 중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경무에 시달려왔다며 유가족과 함께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오징어잡이 어선과 러시아 국적 상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이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러시아 상선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가 수의대 이병천 교수를 연구비 부정 지급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것보다 적게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울대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북 완주에도 세워집니다. 3.1절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진위원회는 이달과 다음 달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이를 위한 성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는데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도 있었습니다. 2020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에 시민 3만 명이 모여서 불꽃놀이와 콘서트 등을 즐겼습니다. 역시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겨울 바다 수영을 하는 제주 서귀포 국제 펭귄 수영 대회가 오늘 중문 색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문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내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가 지금까지는 소와 돼지로 국한이 됐었는데 오늘부터 닭과 오리, 달걀에 대해서도 시행이 됩니다. 이력 번호가 표시가 되고 단계별 거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대형마트 3사가 새해 첫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새해 맞이 행사로 고객 선점을 위해서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새해 첫 밝은 태양은 중서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독도에서는 7시 26분경 이미 태양이 떠올랐고요. 그 밖의 지역은 잠시 후 7시 30분을 조금 넘어서 해돋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는 이어집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고 바람도 강하지 않지만 여전히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북한은 일부 북부 지방에서 오늘도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중부지방에서 다소 흐리고 오전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빗방울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어제만큼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찰이 한기총의 청와대 앞 시위를 이번 달 4일부터 전면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한기총 측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어제 법원이 일부 받아줬습니다. 한밤중을 빼곤 허용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기총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게 벌써 석 달째입니다. 인근 맹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청와대 주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경찰은 4일부터 청와대 앞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은 즉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받아줬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떤 시위도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기총 정광훈 목사는 어제 오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일정이 많다며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다 입체 성부영신 예배도 있고 신년 예배도 있고.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신문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신청을 받아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구인장 집행 등 강제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 목사 영장심사 기일을 내일 오전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있는 비닐하우스와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로 이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핵심 생산 기지인 화성 사업장에 1분 정도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생산 라인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완전 복구에는 2일에서 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전 사고는 화성 변전소 송전 케이블이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 경찰서는 어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집에선 또 다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2020년 새해 첫날 울릉도에서는 조금 전 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영상 잠시 보시고 마장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울릉도 쪽 상황입니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구름 뒤편으로 네,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의 모습은 지금 완전히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태양이 떠오르는 그 환한 빛이 네, 바다 저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둥글고 환한 새해 첫 해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결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정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정치와 총선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줄곧 이어졌던 극한 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국이 마무리되면 4.15 총선이 다가옵니다. 기싸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다사다난했고요. 갈등과 대결이 극으로 치달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난해 정치 상황 좀 접어두고요. 희망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올해 한국 정치에서 희망은 볼 수 있을 것이냐? 두 분 기대는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20대 국회가 워낙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지난해래야 어제입니다만 지난해 정치가 마지막까지 여야가 법안도 법안입니다. 모든 면에서 충돌과 극단과 진영의 정치를 얼룩졌습니다. 지난해 얘기는 하지 말고 희망의 정치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네. 올해는 어쨌든 4.15 총선이 있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이 정당 구도가 바뀌겠죠. 전 적어도 20대 국회가 박근혜 탄핵 이전에 구성된 국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당 체제, 정당 구도가 어차피 바뀔 테니까 적어도 이 진영의 정치, 매사 모든 사안, 현안, 법안, 모든 정치적 현안에서 충돌하는 이제 적대적 공생의 정치, 그리고 상대방을 정치적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정치는 일단 좀 종식시키자. 정당이 당연히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 정치는 모든 면에서 제1야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갈리는 좀 비정상적인 정치예요. 어떤 그 정당의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 안 차원을 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정치는 총선을 계기로 해서 총선 전까지는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더 대립과 갈등이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네. 낙관적인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총선을 계기로 해서 유권자의 심판이 분명히 어느 정당의 대권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정치가 이젠 진짜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그 적대적인 극단의 정치, 진영의 정치, 이념 갈등의 정치는 일단 졸업해라.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 정치권에서 희망의 빛을 보기는 어렵지만 적대적 정치, 진영의 정치가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희망의 정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묻는 이유가요. 이 19대 국회, 20대 국회, 18대 국회 시작할 때 이 기자분들이 멘트 따라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19대나 20대나 똑같이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자분이 그래도 이거 새로 출범하는 국회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별로 저는 그렇게 큰 희망을 갖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에도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관성의 법칙 그러면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는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 현상에도 관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 실시했다가 돈은 써서 못해 이거 하면 큰일 나듯이 네. 이것도 관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쪽에도 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최청렬 교수님께서 그 진영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저 동의합니다.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걸 메꾸려면 갈라질 때 소요된 시간에 몇십 배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장 그게 내년에 이게 갈라진 게 붙을 것이냐? 그건 저는 그것도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전 무엇보다도 제 희망을, 주관적인 희망을, 이게 현실화하고 상관없이 희망을 얘기한다면 진영도 진영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진영에 따라 상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사회의 공통적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서 상식이 달라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골이 어떻게 더 깊게 파여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정치에 희망을 걸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 진영에 따른 상식의 분리가 아니라 상식의 공유부터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번 총선 치러서 새로운 국회 되겠지만 얼마나 다를지 전 그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대결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식의 정치를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반 사회에서의 상식이 공부가 일어나야지 이 정치권도 상식의 정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기를 현재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정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의 정치 희망 잠시 후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각이 7시 40분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해맞이객 수만 명이 모여있는 강원도 강릉 정동진에는 잠시 전 7시 39분쯤 새 첫 태양이 떠오를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가 조금씩 시작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동진 연결합니다. 조승현 기자, 뒤쪽으로 조금씩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수평선 너머로 해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첫 해돋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기대와 희망을 안고 떠오른 새해 첫 태양입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평선 위로 거의 다 올라와서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위로 해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질수록 주위는 점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정동진에는 지금 해맞이객 7만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한데요. 새해 첫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놓칠세라 모두들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언론사 취재진과 사진가들도 많이 왔는데요. 이 첫 해돋이 순간의 장엄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의 건강, 학업과 취업, 연애와 결혼 등 소원은 저마다 다양했지만 간절한 마음만은 모두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해는 수평선과 완전히 떨어진 뒤에 화면에서 오른쪽 대각선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 정동진의 체감 기온은 영하 9도 정도인데요. 상당히 추운 날씨지만 해맞이객들은 자리를 지키면서 새해 첫 해돋이의 여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이곳 정동진에서 또 국내 또 다른 해맞이 명소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집에서 TV로 이 일출 장면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음속 소망 모두 이루는 한 해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동진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정동진 앞바다에 멋지게 떠오른 2020년 새해 첫 태양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청자 여러분께서 품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올해 꼭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일출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CCTV 화면들입니다. 네, 울릉도, 제주도, 목포, 포항 쪽에서 지금 일출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상당수 지역에는 구름이 좀 많이 끼어서 완전한 일출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붉게 떠오르고 있는 태양의 모습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고 새해가 시작되면 시청자 여러분 품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희망찬 계획들 세워보시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또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 떠오르는 일출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상암동 하늘공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국의 정치 상황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들 저희가 얘기하려고 두 교수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희망보다는 또 현실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결과 갈등의 국면, 결국 2019년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현재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우선 뭐 지난해 선거법과 그 이제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이 두 가지 법안이 하여튼 올해 지난해죠. 지난해 정치를 관통했던 가장 커다란 이슈였던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이른바 이제 패스트트랙 정국이 있었고 그때 뭐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뭐 고소고발 사건이 많았고 이랬는데 그 여진이 전 올해도 계속될 것 같아요. 올해 총선까지는. 이따 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이 7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2개가 이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5개가 남았어요. 유치원 3법에 3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5개가 남아 있는데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건 뭐 검찰 개혁과 관련된 거니까 또 역시 뭐 갈등과 대결이 있겠죠. 유치원 3법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청문회 지금 이제 뭐 추미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제 끝났습니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또 충돌을 할 거고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제 청문회를 하면은 이제 야당은 뭐 무조건 반대 그리고 집권당은 무조건 옹호 두둔. 뭐 그 공식이라는 게 뭐 어느 정권이나 그래 왔는데 그러한 글쎄 아까 관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정치가 뭔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질 않고 물론 1948년보다 나아졌겠죠. 정부 수립할 때보단 점점 이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것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이 말이 그새 연초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위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특권과 너무 많은 지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이 되면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하나의 계급으로 이제 등극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만약 있다면 그걸 좀 어떻게 바꾸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요? 뭐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제도 무슨 법안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자존심과 존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어떤 특권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따른 자리가 아닌 그런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사생결단의 정치가 좀 바뀌어야지 그게 바뀌지 않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대단히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총선이 끝나면 어쨌든 정당 운동가 바뀌지 않겠는가.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니 그 이전에 있던 국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탄핵은 그 이후에 있었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선택과 많이 괴리되어 있는 그러한 정당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게 총선 구도에 바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워낙 구조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적대적인 이런 측면들이 그걸 어떻게 바꿀지는 정말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걸 하더라도 제도도 필요합니다만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리더십의 어떤 그러한 확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크게 희망을 갖지 않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도 바꾸고 또 정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 교수님 그동안에 저희가 맞짱 토론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 물갈이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일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물갈이 젊은층 뭐 국회에 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제가 그거를 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의 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꾸 젊은 사람만 저걸 한다면 세대 교체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 충원 구조 속에서 되면은 과연 이 젊은 사람이 다른 자신만의 색다른 시각을 그 정치권에서 투영하고 그거를 이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게 굉장히 되게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이번 총선에서 뭐 전 바뀔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엘리트 충원구, 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부터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정치도 좀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여야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정말 정치 엘리트 충원 구조를 몸을 던지면서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희망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다수결의는 수단이거든요. 그건 근거학조가 아니에요. 근거학조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소수의 의견을 제도에 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의견,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전제는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최창렬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이 다당제로 넘어갈 것 같다. 당연하죠. 저도 이제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존재하는 다당이라는 것이 다양성을 의미하는 다당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것과 다양이라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정당들이 있는데 굳이 나누면 둘로 쪼개서 딱 나눌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건 다양성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다당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다당제의 성공의 가장 목적이 되는 다양한 의견의 제도권의 반영? 전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숫자만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차피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각 서울 상암동의 하늘공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7시 47분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어야 되는데 날씨가 좀 완전히 막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늘공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현재 해가 떴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날은 많이 밝아졌는데요. 서울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떠오르는 해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새해 첫 해를 다 함께 기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 공연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도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것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새해 소망도 들어봤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보면서 이제 공부하려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왔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가지고 좀 결혼을 좀 빨리 좀 좋은 배필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 생활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 기자, 서울 하늘공원 이외 다른 곳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서울 다른 곳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는 축하 공연, 또 새해 소원지 쓰기 등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한산, 남산, 또 각 자치구에서도 풍선 날리기 등의 새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으셔도 서울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첫 해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완전히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볼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잠시 후에 또 태양이 떠오르면 더 밝아지겠죠. 네, 우리의 사회도 좀 밝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 큰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야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사건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충돌할 수 있는 건 이건 불가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력이잖아요. 협치, 때로는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 지난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최 교수님? 그 원인이라는 걸 한두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정치가 이 양당 거대 정당제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진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바꾸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는데, 지난해 27일 날 통과됐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들 다 나눴습니다. 우리 시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신 교수님이. 다수결이라는 게 다수결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하는 게 정치 발전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른데 도저히 어떤 합의가 안 되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공통 분모를 도출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다수결로 합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51대 49면은 49편 다 사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제도를 바꾸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라는 건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양보하고 이른바 기브앤테이크로서 정치라는 게 협상과 타협으로서 뭔가의 어떤 접점을 찾아내는 작업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치가. 그래서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 정치로 가기 위해서 여러 정당이 출연을 해가지고 어느 한 정당 그리고 두 정당, 거대 정당만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나아질 거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대표제라는 게. 근데 지금 이게 합의의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이 출연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민당하고 삼인당의 그 연정이 가능한 게 우리로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네. 기민당은 보수적이고 삼인당은 좀 진보적인 정당이니까 독일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게 이제 그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놨는데 준연동형이니까 독일 제도가 사실 많이 달라요, 지금. 그래서 뭔가 여러 정당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정치권에 반영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소수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때 그게 다당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잘 대표되지 않는 과소대표되는 계층과 계급들이 정치권에 자기 이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제도로 볼 때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이거 어떻게든 그래도 마냥 뭐 제도만 탓할 수만 없으니까 일단 제도는 도입된 거 아닙니까? 선거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 구도가 등장할지 모르겠으나 어떤 구도가 나오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당이 많아질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어도 뭐 비례정당 얘기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그 정당들이 어떻게든 조금씩 극단적인 대결과 갈등을 좀 벗어나는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른바 합의의 정치 아닙니까? 다수결의 정치에서 합의의 정치로 가야 되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건 그래서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너무 당위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치 지도자들, 이른바 정치 엘리트들이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그런 엄중한 인식이 있으면 지금 같은 저런 모습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도도 강조하고 여러 가지 구조도 강조합니다만 그 한편으로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면 정말 엄중한 자리에 있는 걸 좀 인식을 해라.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 여러 가지 공천 구도라든지 이런 것만 의식하다 보니까 국민이 안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말 무서운 걸 보여주면은 이들이 유권자의 눈치를 볼 거예요. 유권자의 눈치라는 건 그냥 선거 때만 잠깐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난리가 벌어지고 어떻게 저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국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전 그래서 이제 새 국회가 구성되겠죠. 넉 달 후에는. 넉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올해 1월 1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정당의 대표들도 그렇고 워낙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식부터 좀 바꿔라. 그런 다음에 일단 기존의 제도화에서 또다시 뭔가 좀 바꿔나가는, 그렇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한꺼번에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정치도 적대 정치에서 합의 정치로 거의 100년 걸렸어요.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우리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제 70년 됐으니까 조금씩 바꿔나가되 일단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철학을 가지고 성찰해라. 그런 너무 원론적 얘기지만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 말씀하신 협치, 합의의 정치가 조금만이라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비쟁점 법안들 있잖아요. 유치원 3법도 그렇고요. 민생 경제 법안들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을 갖고 2020년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신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저는 협치라는 단어는 원래 거버넌스에서 나오는데 거버넌스는 여야가 같이 정치하라고 나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업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사회의 제반 요소들이 함께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는 의미에서의 거버넌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어떻게 여야가 같이 정치를 해라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뭐 여야가 의견이 다른 거는 전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특히 이제 이 현 정권 들어와서 20대 이 국회를 보면은 규칙은 잘 지켜요. 제가 볼 때 규칙은 분명히 지킵니다. 근데 그 규칙을 잘 지키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있는 게 규칙은 잘 지키는데
큰 원칙은 맞지 않는 현상들을 자주 목도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예산안 이른바 그 여당 플러스 범여권 이 여권끼리 넘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이렇게 봤을 때 법규상은 문제가 없죠. 예? 규칙은 지킨 거예요. 근데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원칙을 봤을 때 그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서의 소위 말하는 유권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3분의 1을 거의 제척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것이 원칙에 충실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원칙에 충실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규칙은 지키는데 원칙에서는 상당히 어그러진다. 네. 아주 희한한 현상을 저는 요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점이에요. 저는 이게 같이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본다 이건 어렵더라도 타협은 해야 되고 그 타협 속에서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규칙만을 내세워서 규칙을 지키니까 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규칙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오히려 원칙을 해치는 경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규칙은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원칙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민주주의라는 것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지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사실은 좀 모두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원칙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이 역지사지하고요. 역지사지하면 그 사라지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내로남불 현상이 사라지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보면 서로 자기가 한 건 잊어먹어요. 예? 그리고 남 얘기만 막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역지사지라면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긋지긋하고 이제 제발 좀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선을 구현하는 수단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는 절대선이 있을 수도 없고 정치는 권력적 현상인데 국민을 파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선거에서 승리해야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발 그런 측면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정치권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원칙을 저버린 채 규칙만 얘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 귀에 와 닿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이 선거법에 따라서 4.15 총선이 진행이 될 텐데 자, 4.15 총선에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 과정에서 과연 한국당이 출범시키려고 하는 비례정당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냐. 네. 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에서는 그런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이거 관심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4.15 총선을 좀 전망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 교수님. 비례정당 저는 그거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비례정당이 나오는 게 불가피하다. 왜 정당이라는 거는 의석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 게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입니다. 완전히 이상주의에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현실에만 집착해도 안 되는 건데 그건 지나치게 현실 편의주의예요. 그건. 전 비례정당이 만약 만들어지면은 특히 한국당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지역구 찍어주겠어요 국민들이? 바로 그게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같은 논리로 만약에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전제하에 민주당도 그러면 그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민주당이 만든다면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건 다 허구입니다. 민주당 절대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한국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다른 쪽에서 표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한국당이 만약에 만들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만든다. 그럼 명분 없는 행동이에요. 명분과 현실의 조화가 정치인데 절대 만들면 안 된다. 민주당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당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비례정당 만들면요. 저 완전히 차폐할 것 같아요. 네. 한국당이. 그리고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혹자는 알바니아 얘기를 가끔들 하더라고요. 요즘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알바니아 얘기 땄습니까? 난 그분 보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든 그 비례정당을 옹호하기 위한 논리라고 전 보는데 왜 갑자기 알바니아를 그 소환해가지고 그 나라 있었다가 잠깐 없어진다던데 그걸 자꾸만 얘기들 하더라고요. 비례정당 이게 타당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패널들도 너무 진영에 빠지지 말아라. 아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비례정당의 가능성과 4.15 총선 전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한국당의 비례정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이 시도가요.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게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정 협상에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본능적 자기 방어 본능이라는 명분, 핑계라도 세울 수가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그 협상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진짜 꼼수 중에 꼼수 뭐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부인을 해야죠. 당연히 만들지 말아야죠. 아니 설령 한국당이 만들어도 자기네가 그거 쫓아가면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4.15 총선에서 선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좋아하는 정당 뭐 정책을 보고 투표한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선거를 들여다보고 학문적으로 선거를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정당을 찍는 유권자보다는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자, 그렇다면은 야, 이게 대안이 되느냐? 뭐 야당이 대안이 되는 야당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여당하기 나름이다. 여당이 최악으로 취급이 되면 상당히 이건 안심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여당의 입장에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집권 4년 차에 치러진 선거 중에서 여당이 승리한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내년 총선이라는 게 여당한테 뭐 이렇게 유리하고 마음 놓고 치를 수 있는 총선은 되지 못할 것이다. 올해 총선이요? 죄송합니다. 올해 총선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총선이라는 것, 근데 특히 이제 선거제도가 바뀐 상태에서 이제 치러진 총선이라서 예측은 좀 힘듭니다만 뭐 여당의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짱 토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국회를 평가해보고 2020년 정치와 4.15 총선을 전망해봤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아침 일찍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넉 달 만에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포함해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와 김영란법 위반 2가지를 동시에 적용했는데요. 법원이 선택해서 판단을 해달라는 걸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조국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모두 12개입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우선 아들과 딸 조모 씨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조된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딸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면서 지도교수인 노원중 교수로부터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건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에 차명으로 투자했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도 코링크 PE의 주식과 WFM 주식 7만 주 등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8월 자산관리인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3개를 은닉하도록 하거나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검찰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치고는 결과가 옹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내놓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입니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억지 기소를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밝혀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옹색하다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태산이 울릴 정도로 떠들썩했지만 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의미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겁니다. 윤 수석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검찰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서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와 류현진 선수 등 시민대표 12명이 제야의 종을 울렸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속에도 보신각 주변을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시민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도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맞이 축하 무대가 펼쳐졌고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도 화려한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란 대리군으로 불리는 이라크 민병대 군사시설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격에 나선 가운데 이에 반발한 현지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르는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책임을 직접 물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친 절도범 2명은 올해도 기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모의해서 현장에 8시간 잠복을 하다가 30초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한의 위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국가 안정과 존엄 그리고 미래 안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발표할 신년사에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오는 15일에 서명을 할 것이라면서 중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협상 때는 자신이 직접 중국에 가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최저임금 8,590원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해와 그 전해 10%대 상승해서 올해는 2.9% 올랐습니다. 서울대가 수의대 이병천 교수를 연구비 부정 지급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약속한 것보다 적게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서울대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교수를 중징계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한 소년이 빙벽을 오르던 중 150m가 넘는 계곡 아래로 떨어졌는데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서부 오레곤주의 한 설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등반팀과 함께 빙벽을 오르던 16살 소년이 중심을 잃고 152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눈밭에 떨어진 덕에 충격이 많이 완화돼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데만 4시간이 걸릴 정도로 워낙 험준한 지형이라 구조까지는 꼬박 7시간이 걸렸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진 소년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하얀 화산재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의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했는데요. 분화한 화산재가 1km 높이까지 솟구쳤습니다. 쓰나미 등의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당국이 경보를 발령하고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아나크라카타우 화산 폭발로 인한 해저 산사태로 순다 해협 일대에 쓰나미가 발생해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주 산불에 마실 물이 부족해진 코알라가 도로에 직접 내려와 물을 얻어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엉거주춤 자전거 위에 올라탄 코알라가 허겁지겁 물을 받아 마십니다. 호주 남부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마침 지나가던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는 물을 얻어 마신 겁니다. 코알라는 옆에 있던 사람의 물병에 든 물까지 모두 마신 뒤에야 숲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한편 호주 남동부에선 고온과 강풍에 산불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해안가 마을에선 주민과 관광객 4,000명이 불길에 갇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당국은 유사시 이들을 바다나 공중으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 속에 겨울왕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이곳은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얼음축제 현장인데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얼음왕국을 만들기 위해 보름간 모두 10,000명이 투입됐습니다. 가장 높은 얼음성의 높이는 무려 40m인데요. 매년 열리는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2020년) 새해 첫날인 오늘도 아침 추위가 매섭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아직까지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어제와 비교하면 많이 해제가 됐지만 지금도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경기도 파주가 영하 7도, 강원 대관령 영하 8도, 경북 안동은 영하 8도 역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곳곳 영하 5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기승인데요. 다만 어제와 비교하면 바람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추위는 한결 덜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5도, 청주와 대전도 영하 5도, 춘천 영하 6도 가리키고요. 광주와 창원도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한 5도 정도 오른 상황이군요. 네, 좀 수월하게 아침 보낼 수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더 오르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온은 차차 오르면서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3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6도, 강릉과 부산이 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던 지역도 오늘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예상되고요. 또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에도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어제와 같은 강추위는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오늘과 비슷한 기온 예상되고요. 이후 다음 주까지도 평년 기온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 미세먼지가 걱정이죠. 당장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기가 밤부터 탁해지면서 내일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쁨 수준 나타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새해 첫날도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여기까지 기상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반도의 긴장감이 또 한 번 높아지게 될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이 뭐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북한 매체에서 전한 김 위원장의 발언들, 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신년사를 어떤 형식으로 오늘 내놓을지 또 내용이 뭘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충격적인 행동을 언급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여지도 남긴 것으로 볼만한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나흘 동안입니다. 28일부터 나흘 동안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아침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A4지 20쪽 분량입니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핵개발,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 그동안 북한이 해온 비핵화 조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1차 연결 때 전해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그 억제력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과 대화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사도 어제 저녁에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홍콩 사태에 대한 언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홍콩의 번영과 더불어서 일국 양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홍콩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읽힙니다. 내년에도 홍콩 사태 진화에 전력을 쏟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또 단결을 통해서 험난한 상황을 극복하자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군사 외교적 갈등 또한 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센트럴 차터로드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올해도 저희 아침엔에서는 요일별로 국제, 경제, 법률, 또 영화, 여행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해도 됐고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자세히 짚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유독 많았던 게 음주 사고도 있었고요. 또 성범죄 사고 또 유독 많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또 안타깝게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달라지는 게 있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그 음주와 관련해서는 주류 광고를 바꾼다고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실 것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주류 광고에 좀 변화가 생기죠. 2020년부터 주류 광고를 규제를 좀 많이 합니다. 지금도 좀 규제를 하고 있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일정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때는 주류 광고를 못 틀게 돼 있고요. 또 모델이 술 마시는 모습을 지금 광고에 못 포함시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IPTV라든지 다른 채널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술 마시는 모습을 찍는 광고, 주류 광고가 다른 채널에도 이걸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성범죄자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게 그렇죠. 막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성범죄자 같은 경우 취업 제한을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구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구가 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 그 펜션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농어촌 민박 시설에 대해서 취업을 못할 폐쇄나 영업 중지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또 통합 체육회 등을 또 운영을 못하도록 지금 기관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성범죄자 취업이 또 제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참 올해는 그 우리 아이들 이름이 붙은 법안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 관련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님들은 또 좀 새해는 달라졌으면 하는 그 희망으로 올해를 또 맞이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스쿨존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민식이법이 통과가 됐죠. 네. 지난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스쿨존에서 이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네. 두 가지 법률이에요. 도로교통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지금 개정이 통과가 돼가지고 결국 그 안에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뭐 CCTV라든지 설치 의무를 지금 부과하고 있고, 혹시라도 제한 속도를 위반해서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사망케 하거나 상해케 하면 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기징역 네.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될 수 있고요. 상해면 1년에서 15년 사이 징역, 또 벌금도 500에서 3천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유독 많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달라지는 부분들을 먼저 짚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실생활에서 도움을 될 수 있는 정보일 것 같은데, 올해부터 주민등록증도 좀 달라지는 게 있고요. 여권도 그렇고 또 운전면허증은 또 모바일로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먼저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주민등록증이 새롭게 발급이 됩니다. 이 1999년에 지금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는데, 이 주민등록증이 보안 요건을 더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조라든지 변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아마 10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데, 주민번호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 주민번호 안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정보들이 추측할 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추측할 수 없게 이제 이거 주민번호 자체도 아주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등록증하고 많이 차별화가 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새 여권이 이제 나오죠, 올해부터는? 예, 여권도 지금 바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초록색 여권을 다들 갖고 있지만, 근데
이 일반 여권은 남색이 되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관용 여권이 진회색이 지금 되고요. 외교관 여권이 적색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권 안에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를 안 하고 약간 숫자라든지 영문도 조금 변경이 되는데 여권이 그래도 변경됐다 하더라도 이게 예전 여권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만료될 때까지 쓸 수는 있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초록색이다 보니까 이슬람 쪽 여권 아니냐. 그리고 눈에 잘 띄거든요. 또 우리가 원래 빨간색, 파란색이 또 뭐 태극기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바꾸자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색깔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동 3사하고 좋아하시네요. 네. 저는 좋습니다. 네. 저 운전면허증을 뭐 갖고 다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동 3사 그리고 경찰청 도로교통경단이 업무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는 항상 갖고 다니니까. 휴대전화 갖고 다니죠. 네.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 확인도 가능하고요. 운전면허 확인도 가능하게 아주 편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새해 달라지는 제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심에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드론 택시에 대해서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국내에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5년 안에는 실현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2049년이 배경인 이 영화에선 주인공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영화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시험 비행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드론과 비슷합니다. 뜨고 내리기가 쉬워서 복잡한 도심에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미국 나사부터 국내 기업까지 개발 경쟁도 치열합니다. 개인용 비행체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통합해 도심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가 약 5년 뒤면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5년까지 안전 규제를 만들고 이착륙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5월까지 내놓을 방침입니다. 무인 드론 산업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심에선 비행 규제 때문에 드론을 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드론 특구 등을 따로 지정해 도심 안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고 바람도 강하지 않지만 여전히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북한은 일부 북부지방에서 오늘도 한낮에도 영하의 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중부지방에서 다소 흐리고 오전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어제만큼의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서는 EBS 인기 캐릭터 팽수와 류현진 선수 등 시민대표 12명이 제야의 종을 울렸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 속에도 보신각 주변을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시민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도 불꽃놀이와 함께 새해맞이 축하 무대가 펼쳐졌고 호주 시드니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도 화려한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또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민병대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격에 나선 데 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책임이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연말 시한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올해는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아침 북한 매체에서는 김 위원장이 실제 행동을 언급하며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새해 첫날 JTBC 뉴스 아침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